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살펴봅니다. 부동산 전문가시죠?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서울 아파트 불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간 기준으로 동향조사를 발표를 하고 월간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지수화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 지수는 통상 45일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6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4월인데 현재 5월, 6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주간 동향이고 주간 동향 기준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 때 즉 0.1, 0.2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과열장이라는 말을 쓰고 소수점 둘째 자리인 0.05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비교적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말을 쓰거든요.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는 서울이 0.36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의 상승세는 201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세이고 2020년, 21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는 거의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의 강세는 작년에도 소위 자산 가격을 5개 분위로 쪼개서 보면은 가장 가액이 높았을 때 5분위, 가액이 가장 낮으면은 1분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울이 23개 구다 보니까 통상 한 4개에서 5개의 구씩 5, 4, 3이 1분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분위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고 4분위는 마포, 성동, 동작, 양천, 강동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분위는 영등포, 서대문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5분위만 강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주택시장 전체적인 강세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올해 5월, 6월의 강세는 5분위뿐만 아니라 4분위 지역이 더 높은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3분위 지역도 소수점 첫째 자리 때 강세가 0.2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 17개 구 이상이 강세라고 체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서울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북 지역 경기 지역은 어떠해요? 네, 경기도도 가액을 기준으로 5, 4, 3이 1분위가 있는데요. 경기에서 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과천 판교인데 5분위는 이미 강세입니다. 과천 판교는 주간 동향 0.4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5분위는 이미 강세인데 과천 판교는 원래 서울 5분위와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과천과 판교가 오르더라도 경기도민이 체감할 때 경기도가 강세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경기도도 결국은 4분위, 3분위로 전이가 돼야지 수도권 강세라고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경기 4분위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4분위는 결국은 광명, 분당, 하남시를 포함해서 그리고 안양을 포함하는 이제 이런 지역대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고가, 예를 들면 수원시라 하더라도 수원 전역이 아니라 수원에도 고가인 지역들이 있는데 광명도 이제 4분위 얹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지금 좀 강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경은 뭡니까? 미시적으로는 결국 수요 공급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공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단기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라는 건 결국 소득과 대출 유동성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현재 은행 대출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가계에 좀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하기보다는 규제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여러 수요 촉진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수요 촉진 정책들이 주택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나왔던 굉장히 강력한 수요 촉진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2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여러 수요 프로그램들, 정책금융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 많이 만들었던 정책금융들이 지금 주택 경기가 개선됐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 가계의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22년, 23년 환경은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라가는 환경이지만은 지금은 결국 3.5에서 2.0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우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조합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학술적으로 명확하기보다는 시장이 생각하는 경험칙으로 그런 심리.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막 강경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지금은 그런 심리가 시장을 좀 더 안도하게 만들면서 과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심리를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 다 규제 지역 아닌가요 지금? 네,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로 규제된 지역들이 서울 4개구 외에 일반적인 뭐 목동을 포함해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고요. 현재 재건축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은 새 정부 들어서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시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분당을 위시하는 그런 신도시 재건축에 매수세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정부에서 정책금융 푼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위력이 센 것이 소위 특례 생애 최초라는 거거든요. 네. 생애 최초 대출은 원래 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가 집을 살 때 저리로 빌려주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가액도 6억 원 이하였거든요. 지금 23년에 이거를 특례로 바꿀 때는 가액 제한도 없앴고 그다음에 선순위로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도 빌릴 수 있게 하니까 지방에 뭐 14억짜리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뭐 4억 5천 전세 위에다가 6억을 쌓아가지고 6억을 후순위로 쌓고 자기 돈 3억 5천으로 14억짜리를 갭매수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에 20년이 걸려도 본인 50대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마특히 규제를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사기 신도시 같은 거 내지 마라 이런 발언들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발언들도 그러면 신도시를 안 내고 한다면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매수세가 30대 40대를 위시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이고 관련해서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금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이 얘기도 지금 같이 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주택 선행지수가 120을 넘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뭔가요? 주택 선행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월간 네.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면서 그 소비자 동향 조사의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데 주택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100을 넘어가면 어쨌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증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는 먼저 생각이 그렇게 12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난 시점 기준으로 플러스 4개월에서 플러스 9개월 상관으로는 네. 실제 주택 가격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 동향 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질 실거래 지수 간의 상관성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경고성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120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플러스 4개월에서 플러스 9개월간의 가계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가 있고 그렇게 폭증하게 되면 거시 안정성이 안 좋아지니까 좀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것 같고 과거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한은이 이런 리포트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한은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부동산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 유동성이 뭐 생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가면은
생산 쪽 데이터는 별로 개선되는 게 없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게 한국에는 소위 자산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소비로 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것도 부동산으로 가는 문턱을 추가로 부동산에만 좀 쌓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장치 같은 부분인데 하느니 경계하는 거는 기준금리 내리는 국면에 소비자 동향은 주택 가격 상승세를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희석이 되지 않는 한은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고 한다면은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DSR 네, 이 3단계가 이제 다음 달 시행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은 1단계, 2단계가 특히 작년 9월에 시행이 됐었는데 네. 일종의 기준 대출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액을 차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단계 때 가상금리가 0.375였고 2단계 때 수도권이 1.2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0.8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거는 1.2가 1.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3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이미 시행하는 상태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거는 0.3밖에 안 되고 기준금리는 이미 한 번 내리면 0.25가 내려가니까 시장금리의 하락분으로 이미 스트레스 DSR은 상쇄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추가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장벽의 종전 높이 정도를 만드는 것이지 이거를 더 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계 유동성이 당장 감소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작년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작동한 거는 그 감독원의 그 창구 규제도 컸거든요. 그리고 대출 총량제도 그냥 거의 곧바로 시행을 해버리고 하면서 좀 반강압적인 정책을 작년 이복형 감독원장 주재하에 이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감독당국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융위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패키지로 나왔을 때 이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냥 스트레스 DSR 3단계 단독으로만 쓰였을 때는 지금으로선 임팩트가 크진 않을 거로 보여요. 새 정부 방향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결국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고 부처가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현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위 일 잘하는 정부라는 그런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잘 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 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못 내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차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내야 될 대책을 더 크게 내야 된다거나 소위 거창하게 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이든 금융부처든 결국 원래부터 일했었던 관료들이 금융시장 관련해서 안정성 대책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새 정부 인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고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도꼭지 문을 잠그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네. 세금이 아니고 이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장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공급 정책은 지금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은 네. 결국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물론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면 지금 반영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구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이 한국에 없다 보니까 장기 임대가 없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초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뭐 국토부의 리츠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금을 활용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종전처럼 막 몇 천호 몇백 호를 공급하면서 생색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부족한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장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은 그런 장기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로 풀린 유동성이 과열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냥 대응이 되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패키지로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규제 지역 확대 같은 게 검토가 되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규제 지역 확대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주정심이, 국토부 주도로 하는 주정심이 뭐 청약 조정 지역이다, 투기 과열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주정심이 하지만은 그 정책은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세 중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왜 하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다만 서울시가 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는 건데, 서울시는 어쨌든 강남 4구에 이어서 지금 4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마포성동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어제를 지정할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레벨에서는 지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